한 인간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됩니다. 그러나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충실히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강관리 비결이 떠돌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체중 관리나 심장 건강에 집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몸무게뿐만 아니라 당장의 기분을 좌우하고 나아가 나중의 몸 상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개체가 우리 몸 안에 공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습관 하나로 종족 전체가 멸망하기도 번성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그런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 속 박테리아입니다. 장 박테리아는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도 우리 몸속의 이 작은 생태계가 우리의 생로병사에 얼마나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당뇨병, 알레르기, 천식, 자폐증, 염증성 장질환 등의 각종 질환의 발병과 건강 관련 문제들의 중심에 장 미생물총이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평생 동안 이 자그마한 우리 몸속 서식자가 육체적인 모든 측면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참견한다는 소리입니다. 장박테리아는 수천 년에 걸쳐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살아남은 베테랑이지만 오늘날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대의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고칼로리 가공식품으로 포식하고 가정집을 비롯한 모든 건물의 입구에서는 항균 손세정제가 우리를 맞이하며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전을 남발합니다.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장 미생물총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인간의 소화기는 지난 몇 끼에 먹은 음식의 잔해를 감싸고 있는 세포들 그 이상입니다. 이곳에는 장 미생물총이라는 또 하나의 작은 우주가 존재합니다. 피부와 각종 구멍, 곳곳의 빈 공간들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지만 집락의 규모 면에서 어느 곳도 대장에 미치지 못합니다. 장박테리아는 능력이 많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식이섬유를 잘게 끊어내는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인간 스스로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박테리아가 소화가 되도록 바꿔주어야만 대장에서 흡수됩니다. 따라서 인간 입장에서는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장박테리아들을 잘 먹이고 길러야 합니다. 장 미생물총은 인체 면역계의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감염을 물리치고 악성 종양을 싹부터 잘라내려면 면역계가 튼튼해야 합니다. 면역계가 비실거리면 각종 병에 걸립니다. 장 미생물총이 건강할 때는 면역계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몸 안에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 미생물총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중 몇몇은 심지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중추신경계를 통해 뇌에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 장박테리아가 인간의 기분과 행동을 조종하고 신경계 질환의 진행을 재촉하기도 늦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은 백조박테리아 집단의 터전입니다. 이 녀석들을 한 마리씩 한 줄로 세워놓으면 달에도 닿을 것입니다. 장 미생물총이 될 박테리아는 소화기를 쭉 따라 이동하면서 정착할 곳을 물색합니다. 일부는 소장이나 혹독하고 강한 산성을 띠어 모두가 피하는 위를 선택하지만 대개는 대장의 자리를 잡습니다. 종류로는 수백 종, 개체 수로는 100조 마리가 운집한 대장의 개체군 밀도는 대장 내용물 1티스푼당 5영억 개에 이릅니다. 이것은 결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장박테리아가 멸종위기 생물종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과 비슷한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가진 집단들은 미국인에 비해 더 다양한 장미생물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범위는 서구식 가공식품, 항생제 남용, 과한 위생입니다. 문명이 인류 건강과 사회 안정을 도리어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장박테리아의 종류가 원시시대 수준의 절반보다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구식 생활 양식이 우리의 건강을 좀먹어 비만과 당뇨병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서구식 생활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은 더 어릴 때부터 더 자주 아프고 전 세계가 각종 현대병으로 뒤덮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정크푸드에 찌들었고 우리는 장미생물총이 쓰러져가는 이 위태로운 환경으로 젊은 세대를 자연스럽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와 함께하는 장미생물총은 잘 먹이고 보살피면 그만큼 보답합니다. 인간의 몸은 그들에게 집이자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인간이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세련된 도시를 짓고 화려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구 생태계를 통틀어 거의 꼴지로 등장한 데다가 수적으로도 확실히 열세인 동물종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생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지구 전체를 뒤덮은 지는 벌써 수십억 년이나 되었습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처럼 미생물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생명체입니다. 사람 손에는 세계 인구보다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하나하나 센다면 지구상의 동식물을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생제를 장전하고 미생물 박멸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 사실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박테리아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남극의 얼음 아래 싸늘하고 캄캄한 수심 800m에도 수온이 섭씨 93도에 이르는 심해 열수분 출공에도 박테리아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새삼 놀라는 이 순간 당신의 입안에도 말입니다. 신생아는 모두 미생물 입장에서 탐나는 입주지 후보입니다. 미생물은 개체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적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괜찮은 자리를 찾았다 싶으면 사람이든 아니든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온갖 생물체의 몸뚱이에 재빠르게 둥지를 틉니다. 미생물은 우리의 피부와 귀, 입은 물론이고 소화기계 전체를 포함해 뚫려있는 모든 구멍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집으로 삼은 이유는 그저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해준다는 것뿐이었지만 진화를 거듭하면서 미생물은 이제 어엿한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자궁 안에 있는 사람 태아에게는 미생물이라고 구경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 9개월은 사람이 온전히 인체 세포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자궁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죽는 날까지 상대해야 할 각종 미생물로 시끌벅적한 세상에 내던져집니다. 태아가 산도에 들어서면 듣도 보도 못한 작은 존재들이 이 거대한 여행객을 반깁니다. 그렇게 순도 100%의 인체 세포 덩어리는 인간과 미생물이 융합한 초개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더하면서 인생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신생아의 몸뚱이는 자석처럼 미생물을 끌어들입니다. 비옥한 청정부지에 토지 개발 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많은 면에서 미숙합니다. 신생아의 소화기관은 발달이 덜 되어 위장 내벽을 감싸 보호해야 할 점액층이 너무 얇고 성깁니다. 그래서 못된 박테리아가 침투하기 쉽습니다. 이 청정구역의 빗장이 마침내 열리면 위장 내벽을 꼼꼼하게 코팅할 점막을 빨리 만들려고 모든 유전자와 세포가 분주해집니다.
그러고는 장이 평생 제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점막의 점도와 두께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끈적이는 갑옷을 입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갑옷은 박테리아가 신생아의 장세포에 직접 닿지 않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균이 혈류로 들어가 전신감염을 일으키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산도를 지나오면서 아기가 처음 맞닥뜨리는 박테리아는 바로 엄마의 질과 항문에 있던 놈들입니다. 보통 여성의 질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산소를 견뎌내는 균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연분만으로 출생하는 아기의 장에도 이 락토바실러스가 많습니다. 아기가 뒤로 돌아 누운 자세로 질로 내려오면 엄마의 결장이 치약 짜듯 짓눌리면서 신생아가 엄마의 장 미생물총에 무더기로 노출됩니다. 언뜻 보면 비위생적일 것 같지만 이것은 소중한 아기가 미생물 세상과의 조우를 검증된 엄마의 장 박테리아를 통해 시작하게끔 철저히 계산된 진화의 산물입니다. 반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완전히 다른 경로로 박테리아와 처음 대면합니다. 바로 피부를 통해서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고 할 수 없는 이 접촉 경로로는 엄마의 유산만을 고스란히 받는 자연분만과 달리 처음부터 타인의 균도 상대하게 됩니다. 산도에서 미생물을 처음 만나는 자연분만 아기처럼 엄선된 최상품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의 장에는 자연분만아에 비해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더 많고 비피도박테리아가 더 적습니다. 이것은 별로 이상적인 조합은 아닙니다. 제왕절개 출생아가 비만부터 알레르기와 천식 복강질환, 심지어 충치까지 각종 질병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 보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출생아는 타인의 균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신 좋은 균에게 내줄 자리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이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조금만 아파도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이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장 미생물총의 구성원도 대부분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몸에 들어올 때마다 무고한 장 미생물총 사회도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스펙트럼이 넓어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박테리아만이 아니라 장 속 착한 박테리아까지 깡그리 공격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똑같은 감염병이 도져 똑같은 항생제를 다시 맞아야 할 때는 박테리아 손해가 처음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항생제의 공격을 견뎌낼 정도로 적응력이 생긴 것입니다. 항생제는 단기적으로 장박테리아를 대량 살상하고 항생제를 끊는다고 해서 절대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가지지는 않습니다. 장 미생물총 생태계의 성질은 항생제 치료를 딱 한 번만 받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환. 지난 반세기 동안 서양에서는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이 급증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병명을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계절성 알레르기와 습진, 피부염,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다발성 경화증 등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면역 질환들이 요즘 왜 이렇게 흔해진 걸까요? 누군가는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우리 조상 때는 없었던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주범이라고 합니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장 미생물총과 면역계의 상호작용이 이런 질환 발병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나 입안 같은 다른 서식지의 미생물 사회와 비교하면 장 미생물과 면역계 사이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장 미생물은 위장에 파견된 연락책을 통해 면역계 본부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장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인체가 그것이 음식처럼 무해한 것인지 아니면 살모넬라균처럼 유해한 것인지 구분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면역계라면 당연히 상한 닭고기에 다르게 반응해야 하고
면역계가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알아보도록 장미생물이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력자로서 장미생물이 발휘하는 영향력의 범위는 장면역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신에 퍼져 있는 면역계 네트워크 전체가 장미생물의 신호에 귀 기울입니다. 병원균은 장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 최전방을 뚫고 혈관을 통해 내부의 장기들을 점령하려는 것입니다. 면역계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면역세포는 위장관에 전진 배치되어 장미생물로부터 긴밀한 첩보를 받다가 언제든지 철수의 혈액을 타고 이동해 다른 곳으로 진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역세포 가운데 대표적인 T세포는 오늘은 소장에 머물었다가 내일은 폐나 척수에 짠하고 등장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영특한지 위장에서 미생물과 나눴던 얘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T세포가 장에 머물 때 어떤 병원균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T세포는 스스로를 빠른 속도로 복제해 전신에 퍼뜨립니다. 침입자가 들어왔음을 다른 조직과 장기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느지막이 폐에 도착한 병원균은 이미 중무장하고 있는 T세포 부대에 의해 경멸됩니다. 이렇듯 장미생물이 든든한 초병 역할을 해 침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전신에 경보를 울리는 덕분에 면역계가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미생물이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은 작은 실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일단 장미생물과 면역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장미생물총이 보낸 메시지가 와전되어 면역계가 너무 급하게 과잉 반응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 장미생물이 별것 아닌 일로 면역계에 비상경계령을 전달하면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 T세포를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들이 아군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장미생물이 통솔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수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이제는 장미생물을 음식물을 분뇨로 바꾸는 작은 생명체 이상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생가설의 등장. 런던 세인트 조지 대학교의 질병역학 교수인 데이비드 스트라칸이 지난 1989년 위생가설이란 걸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의 요지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꽃가루 알레르기와 아토피가 증가하는 것이 사람들이 감염균에 노출되는 일이 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 물, 환경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들과 매일같이 부딪혀 자잘한 국지전이 끊이지 않는 환경에서만 인체 면역계가 진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인체 면역계가 병원성 미생물을 들어오는 족족 내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반면 요즘 우리는 항생제와 멸균 처리한 식수, 살균한 음식 덕분에 미생물과 덜 마주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는 할 일이 줄어 한가합니다. 한편 스트라칸 박사는 형제가 많은 아이들에게서 알레르기가 덜 흔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대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안에서 돌고 도는 병치레를 자주 하다 보니 면역계가 진짜 병원균을 처리하는 데 바빠 꽃가루나 글루텐 따위에 과민 반응할 여유가 없다는 게 위생가설의 해석입니다. 세상이 점점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면역계를 분주하게 만들어줄 미생물을 접할 기회를 잃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미생물을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만납니다. 하나는 내부의 장미생물총을 통해서고 하나는 컴퓨터 키보드나 악수하는 상대방의 손등 밖에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안팎으로 미생물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든 것이 각종 면역 기능 이상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개를 키우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항생제를 맞은 아이보다 천식에 덜 걸립니다. 태어나자마자 항생제를 맞거나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 보낸 사람의 경우 미생물 경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안면을 트는 미생물은 죽는 날까지 돌이킬 수 없는 면역계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면역계가 미숙한 상태로 굳어버린다면
미생물에 노출되더라도 면역 기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리를 하는데 재료 하나를 빼먹은 것과 같습니다. 다 구워진 케이크를 오븐에서 꺼내는 순간 반죽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납작하게 내려앉은 케이크에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생명을 위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프로바이오틱스를 WHO는 적정량 복용하면 숙주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정의합니다. 사람의 몸에 상주하는 장 미생물총과 달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은 장에 잠시만 머물다 떠납니다. 잠깐 동안만 장 미생물총 무리와 어울릴 뿐 통로를 따라 이동하다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프로바이오틱스균 중에 사람의 장에서 생존하는 녀석도 덜어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저녁 식사로 먹은 음식이나 장점막처럼 사람의 소화관에 널린 생소한 먹을거리들은 녀석들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프로바이오틱스균은 잠시만 들렀다가 곧장 떠나버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를 비롯한 유제품에서 태어나 살다가 사람의 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은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막아내는 인체 방어력을 향상시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장세포들을 선동해 디펜신이라는 분자를 분비시킵니다. 디펜신은 인체가 체내에 침입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게 사용하는 일종의 화학무기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췌전방을 강화하고 면역계를 늘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위장관에서 벌어지는 유해균과의 전쟁에서 뛰어난 동맹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모든 의사가 환자들에게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은 그 사람의 뱃속에 사는 장 미생물총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장 미생물총 사회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라도 태도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 아마도 다른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선택하거나 첫 번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예민한 성격은 개인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개인에게서도 일교차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프로바이오틱스가 발휘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골고루 들어있는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미생물을 많이 만날 최선의 방법입니다. 노화. 장 미생물총 상태와 노화의 신체 증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미생물총 다양성이 높으면 염증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근육량이 많으며 머리가 더 맑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거의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쇠퇴합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심장은 힘에 부쳐 헐떡거리며 머릿속에 생생했던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노화 증상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면역계는 정찰군을 상시 파견해 병원균 침입을 감시하고 그렇게 벌어지는 접전 때마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까닭에 죽는 그날까지 다치고 깨지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상은 꽤 심해서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가 차곡차곡 쌓이면 면역계 기능 전체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노화에 의해 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학계에서는 면역노화라고 합니다. 면역노화는 사람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일어납니다. 염증 노화의 특징은 아주 약한 염증이 지속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염증 노화를 최소화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동물성 포화지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 미생물총을 위해 잘 먹기. 원시인과 비슷하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뱃속 생태계는
산업화된 서구 사회 구성의 뱃속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날씬한 사람에 비해 뱃속 균주의 종류가 훨씬 적습니다. 또한 똑같은 비만이라도 장 미생물이 더 단조로우면 인슐린 저항성,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염증의 발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건강과 장 미생물 총 다양성이 비례한다는 증거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장기적으로 들이는 것이 장 미생물 총 다양성의 개선과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장속 박테리아도 먹어야 삽니다. 이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공급처는 두 곳인데 사람이 먹어주는 식이섬유에 들어있는 MAC가 가장 좋고 이게 부족할 땐 녀석들이 훑어 찾아냅니다. 되도록이면 장점막에 손대지 않고 음식으로만 장 미생물총을 배불리 먹이는 게 좋습니다. 장점막은 미생물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MAC 공급이 달려 녀석들이 먹을거리를 찾아 자꾸 장점막을 파고들면 장점막 탄수화물 채집의 달인인 균주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깔아놓은 장점막 조직이 파괴됩니다. 부실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샌드위치와 과자, 탄산음료로 때우면 장 미생물총은 두 끼를 굶는 셈이 됩니다. MA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과일, 채소, 곡물을 골고루 드십시오. 그래야 장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균주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 생태계가 안정되어 어떤 병원균도 감히 침입하지 못하고 건강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치즈버거 세트나 치즈 피자 대신 생채소를 집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당 메뉴를 건강에 더 좋은 음식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생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MAC가 갑자기 뱃속으로 들어가면 장에서 가스 생성량이 급증해 헛배가 부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 미생물총이 이 식단에 익숙해져 다시 속이 편안해집니다. 고식이 섬유 식단을 시도해본 사람들 중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나온다는 불만을 털어놓으며 식이요법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서서히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서구화된 식단에는 먹어도 되는 미생물과 MAC가 거의 없고 세상에는 항생제와 항균 제품들이 판을 칩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환경에서 장 미생물총은 다양성을 점점 잃어가고 핵심 멤버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조로운 장 미생물총을 가진 사람은 덜 문명화된 세상에서 살아 더 다채로운 장 미생물총을 가진 사람보다 서구형 질환에 더 잘 걸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 미생물총은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잘 활용하면 원시 시대에서 21세기로 흐르던 장 미생물총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을 통해 장 미생물총을 잘 먹이고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과 그 안에 어우러져 있는 각종 미생물을 자주 접하면 건강한 장 미생물총 사회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